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기업 행사에 따라간 그날, 나는 남편 대신 사장직을 제안받았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오후 7시 서울 시내 한복판의 그랜드 호텔 연회장.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며 눈부시게 빛났다. 300평 규모의 연회장 곳곳에서 턱시도를 입은 남자들과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망 10년 만에 초대, 예상 밖의 역전. 나 박지수는 남편 강준호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은 채 연회장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10년. 결혼한 지 정확히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회사 행사에 초대받은 날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렘이 아니라 불안이었다. 왜 하필 오늘? 왜 갑자기? 준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야, 저기 보이는 분이 제임스 리 대표야. 오늘 1,000억짜리 계약 성사시켜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여보. 힘내세요. 준호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 멀리 키 큰 외국인 남성이 다른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제임스 리, 미국계 기업 한국 지사 대표. 오늘 협상의 핵심 인물. 오후 7시 30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었다. 연회장 안쪽의 별도 회의실. 타원형 테이블 한쪽에는 준호와 우리 회사 임원 3명이, 반대쪽에는 제임스 리와 그의 팀이 자리했다. 나는 준호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회의실 안은 차갑고 긴장된 공기가 흘렀다.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리 대표님, 저희 제안서를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임스 리가 손을 들어 준호의 말을 끊고 영어로 말했다. 강 부사장님, 제안서는 좋지만 기술 사양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옆에 앉은 김 이사를 바라봤다. 김 이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다. 김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기술 사양 부분은. 제임스 리가 다시 영어로 말했다. 그리고 일정도 비현실적입니다. 최소 18개월은 필요한데 12개월이라니요.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서류를 내려다봤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1,000억? 회사의 올해 실적을 좌우할 계약.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 나는 가만히 제임스 리를 바라봤다. 그의 표정에서 불만이 아니라 진짜 궁금증을 읽었다. 그는 답을 원하고 있었다. 제대로 된 답을. 심장이 쿵쾅거렸다. 10년 동안 집에만 있었던 나.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 회사 행사에 오지 못했던 나. 어머님은 늘 말씀하셨다. 며느리는 집안일이나 잘하면 돼. 회사 일은 남자들 세계야. 그래서 나는 내 능력을 숨겼다. 외국계 기업에서 일했던 경력도, 내게 국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1,000억이 무너지고 있었다. 남편의 땀 흘리는 모습이 보였다. 임원들의 당황한 표정이 보였다. 나는 천천히 영어로 입을 열었다. 리 대표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준호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봤다. 제임스 리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제임스 리가 영어로 물었다. 영어를 하시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대답했다. 네,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술 사양 부분은 번역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서류를 집어들고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기술 사양의 오역 부분, 타임라인의 현실성, 그리고 우리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솔루션까지. 10년 동안 집에서 혼자 공부했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다. 5분이 지났다. 제임스 리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제임스 리가 중국어로 물었다. 그렇다면 중국 시장 진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나는 주저없이 중국어로 대답했다.
저희는 이미 상세한 중국 시장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제임스 리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일본어로 다시 물었다. 일본 시장은 어떻습니까? 나는 일본어로 답했다. 일본 시장의 경우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프랑스어로 물었다. 유럽 시장 진출은요? 나는 프랑스어로 완벽하게 답했다. 유럽 시장을 위한 완전한 전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제임스 리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박수를 쳤다. 제임스 리가 감탄하며 말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강 부사장님 부인, 그동안 어디 계셨던 겁니까?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집에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요. 제임스 리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강 부사장님, 보물을 숨겨두셨군요. 이 계약? 성사된 겁니다. 그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1,000억? 단 15분 만에 성사된 계약.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김이사를 비롯한 다른 임원들도 입을 벌린 채 나를 쳐다봤다. 제임스 리가 명함을 꺼내 내게 건넸다. 강 부사장님 부인, 저희 회사에서 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사급 직책에 연봉 2억 원을 제안합니다. 나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2억 원. 연봉. 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리 대표님, 그건.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백발의 노신사가 들어왔다. 김태성 회장. 준호 회사의 최고 경영자. 김태성 회장이 웃으며 말했다. 제임스, 내 직원 뺏어가려고? 그건 안 되지. 회장님은 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지수 씨, 제임스보다 더 좋은 제안을 하겠소. 우리 회사 해외사업부 사장. 연봉 3억 원. 어떻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준호는 입을 벌린 채 나와 회장님을 번갈아 바라봤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10년. 10년 동안 숨죽여 살았던 내가 남편 대신 사장직을 제안받았다. 이망 10년 전 그녀는 빛났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준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눈을 감고 10년 전을 떠올렸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2015년 3월 1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32층짜리 빌딩. 나는 미국계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 앤 컴퍼니 서울지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27세. 과장급. 연봉 8천만 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4개 국어를 구사하는 인재로 소문난 직원이었다. 그날 오전 10시 나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클라이언트는 한국의 중견기업 강준호 부장이 이끄는 팀이었다. 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분기 매출 증대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준호는 회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서 감탄과 호기심이 동시에 읽혔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준호가 다가왔다. 준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박지수 과장님,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혹시 저녁 식사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명함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오후 7시. 레스토랑은 따뜻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했다. 준호가 메뉴를 보며 물었다. 와인은 드시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좋아합니다. 우리는 프로젝트 이야기로 시작해서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호는 37세. 대기업 부장.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 경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했다.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내게 국어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렸을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 때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회사 들어와서도 계속 공부했죠.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지수 씨 같은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다. 한 달에 8번, 두 달에 17번.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더 알아갔다. 준호는 내 능력을 존중했고 나는 그의 성실함에 끌렸다. 2015년 7월 1일 준호가 청담동 한 레스토랑에서 프러포즈를 했다. 준호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며 말했다. 지수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평생 지수 씨의 능력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우리는 2015년 10월 10일에 결혼했다.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에는 200명의 하객이 참석했다. 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호와 손을 잡았다. 그날 우리는 행복했다. 하지만 문제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부터 시작되었다. 2015년 10월 25일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준호의 집. 아니, 시댁이었다. 200평짜리 아파트 거실.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났고 천장은 5미터나 높았다. 벽에는 고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시어머니 최순자가 소파에 앉아 나를 바라봤다. 65세. 단정한 한복 차림. 차가운 눈빛. 최순자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 씨, 앉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최순자가 찻잔을 들며 말을 이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문의 품격을 중시해왔어요. 며느리에게도 그에 맞는 역할이 있죠. 나는 긴장하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최순자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회사 일은 그만두셔야겠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건 우리 가문에 맞지 않아요. 집안일이나 잘하면 됩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회사를 그만두라고? 내가 그토록 열심히 일했던 곳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하지만 저는 일을 정말 좋아하고. 최순자가 손을 들어 내 말을 끊었다. 우리 가문에서는 며느리가 일하는 걸 원치 않아요. 준호 아버지 때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체면이 있어요, 체면이. 나는 준호를 바라봤다. 그는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지수야,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 가문의 전통이기도 하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프로포즈할 때 능력을 존중하겠다던 그 사람이 지금 어머니 편에 서 있었다. 최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사 행사나 모임에 며느리가 따라다니는 건 절대 안 돼요. 그건 남자들끼리의 자리니까. 며느리는 집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게 미덕입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결국 나는 2015년 11월 1일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상사는 깜짝 놀라며 만류했다. 상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지수, 내가 떠나면 우리 팀이 어떻게 돌아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나는 32층 빌딩을 나섰다. 뒤돌아보니 내가 5년 동안 일했던 회사가 저 높이 솟아 있었다. 햇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셨다. 그날 이후 나는 200평짜리 아파트에 갇혔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집안일을 했다.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오후에는 혼자 방에 앉아 언어 공부를 했다.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루 3시간, 매일 같은 시간에 책을 펼쳤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언젠가 다시 쓸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준호는 점점 바빠졌다.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다. 회사 행사가 있어도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2016년 3월 5일 준호의 회사 창립 기념일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오늘 행사에 저도 갈 수 있을까요?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지수야, 어머니가. 며느리는 그런 자리에 안 가는 게 좋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017년, 2018년, 2019년. 해가 바뀌어도 상황은 같았다. 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다. 준호의 동료들도 친구들도 나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준호에게 아내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2020년 1월 8일 우리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다. 출산의 고통 속에서도 나는 행복했다. 적어도 나에게는 이 아이가 있었다. 하지만 육아도 혼자였다. 준호는 회사 일로 바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도와주지 않았다. 밤낮으로 아이를 돌봤다. 잠은 하루 4시간.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졌다. 거울을 보면 10년 전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빛나던 27세의 박지수는 사라지고 지쳐 보이는 37세의 주부만 남았다. 2025년 10월 30일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다. 민준이가 그림을 보여주며 물었다. 엄마, 이거 봐. 우리 가족 그렸어. 근데 엄마는 왜 항상 집에만 있어? 친구들 엄마는 회사도 다니던데.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리고 2025년 11월 14일 준호가 퇴근 후 갑자기 말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수야, 내일 회사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갈래?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정말?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머니는 반대하셨어. 하지만 이번엔 회장님이 임원 부인들도 초대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10년 만에 받은 초대였지만 그마저도 어쩔 수 없어서였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갈게요. 그렇게 나는 10년 만에 남편의 회사 행사에 가게 되었다. 옷장에서 10년 전에 샀던 드레스를 꺼냈다. 다행히 아직 맞았다.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했다. 오랜만이었다. 거울 속에 나를 바라봤다. 10년 전의 빛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준비는 되어 있었다. 능력은 녹슬지 않았다. 매일 3시간씩 공부했으니까. 혹시 모를 기회를 위해. 산망 10년간의 침묵. 247번의 거절. 2016년 5월 20일 결혼한 지 7개월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가 내온 차를 마시고 있었다. 최순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수 씨, 오늘 준호 회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부인들 모임이 있다면서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준호 씨가 저도 가면 좋겠다고. 최순자가 손을 내저으며 말을 끊었다. 안 됩니다.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그런 자리에 나가는 건 체면상 안 돼요. 집에 있는 게 미덕이에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또다시 거절당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어머님이 부인 모임 가지 말래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준호가 넥타이를 풀며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지수야, 어머니를 이해해줘. 그분 방식이 그런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어. 또 그 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2016년 9월 3일 준호의 회사 창립 기념일. 나는 드레스를 꺼내 입어봤다. 혹시 모르니까. 나는 준호에게 물었다. 여보, 오늘 행사에 저도. 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미안, 지수야. 어머니가. 2017년 3월 15일 준호의 승진 축하 파티. 거절. 2017년 11월 22일 회사 송년회. 거절. 2018년 4월 10일 해외 바이어 환영 리셉션. 거절. 2018년 12월 8일 또 다른 송년회. 거절. 나는 매번 물었고 매번 거절당했다. 247번. 10년 동안 정확히 247번을 거절당했다. 나는 공책에 하나씩 표시했다. 작은 X 표시로.
200평짜리 아파트는 점점 감옥처럼 느껴졌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오전 8시 청소, 오전 10시 빨래, 오후 1시 점심 준비,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그 3시간만이 내 시간이었다. 나는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책상 위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교재가 쌓여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공부했다. 오후 3시 정각. 타이머를 맞춰놓고 3시간 동안 집중했다. 영어 1시간, 중국어 40분, 일본어 40분, 프랑스어 40분. 창밖을 보면 저 멀리 빌딩들이 보였다. 32층짜리 내가 일했던 회사는 저기서 20km 떨어진 곳이었다. 이제는 볼 수도 없는 거리. 2019년 6월 7일 나는 거울 앞에 섰다. 29세에서 이제 29세가 아니었다. 31세.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빛나던 눈빛은 희미해졌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 지수 씨, 저녁 준비 안 해요? 나는 책을 덮고 부엌으로 나갔다. 2020년 1월 8일 민준이가 태어났다. 출산의 순간 나는 처음으로 진짜 내 것이 생겼다고 느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제대로 키우고 싶었다. 하지만 육아는 전쟁이었다. 밤낮으로 아이를 돌봤다. 새벽 2시, 4시, 6시, 3시간마다 울어대는 아이. 잠은 하루 4시간.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준호는 출장이 많아졌다. 한 달에 15일은 집에 없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2021년 8월 12일 밤 11시 민준이가 고열로 울고 있었다. 체온이 39도. 나는 급하게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가려 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말했다. 밤에 병원은 무슨, 내일 아침에 가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님, 아이가 너무 아파요. 지금 가야 해요. 최순자가 차갑게 말했다. 며느리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일 가라면 내일 가는 거야. 나는 민준이를 꼭 안고 현관으로 갔다. 택시를 불렀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혼자 응급실 의자에 앉아 울었다.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27세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 2022년 4월 3일 민준이가 어린이집에 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는 처음으로 길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그 시간에 나는 더욱 집중해서 공부했다. 내게 국어. 절대 잊으면 안 됐다. 언젠가는 다시 쓸 날이 올 거라고 믿었다. 2023년 10월 15일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다. 마트에서 동료가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지수야, 와, 오랜만이다. 지금 뭐해?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집에 있어. 동료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집에? 내게 국어하던 내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료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깝다 진짜. 너 같은 인재가 왜 집에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 방관해서? 체면 때문에?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봤다. 33세. 주름이 더 깊어졌다. 손은 거칠어졌다. 설거지와 청소로. 하지만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오후 3시, 3시간의 공부, 3,650일 동안, 1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2024년 6월 20일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에 나는 혼자 갔다. 준호는 회사 회의가 있다며 오지 않았다. 다른 부모들은 부부가 함께 왔다. 나는 혼자 의자에 앉아 입학식을 지켜봤다. 민준이가 나를 보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 왜 아빠는 안 왔어? 나는 민준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아빠는 바빠서 그래. 괜찮아.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만 있어도 돼. 엄마가 최고야.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 나는 버텼다. 2025년 9월 1일 결혼 10주년이었다. 준호는 꽃 한 송이 사오지 않았다. 축하 한마디도 없었다. 저녁 식사 때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오늘이 우리 결혼 10주년인데. 준호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아, 맞다. 미안, 깜빡했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최순자가 옆에서 말했다. 10년이면 이제 며느리 역할도 제대로 해야 할 때인데 아직도 미숙하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밥을 먹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10년을 돌아봤다. 27세에서 37세. 빛나던 여자에서 투명한 주부로. 8천만 원 연봉에서 영원으로. 32층 사무실에서 200평 아파트 안방으로. 하지만 공책을 펼쳤다. 247개의 X표시, 247번의 거절, 그리고 3650일의 공부 기록.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능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내게 국어, 숫자를 다루는 능력, 협상하는 기술,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았다. 그리고 2025년 11월 14일, 마침내 그날이 왔다. 준호가 말했다. 내일 회사 행사에 같이 갈래? 10년 만에 248번째 초대. 처음으로 허락된 초대. 나는 그날 밤 옷장에서 10년 전 드레스를 꺼냈다. 약간 낡았지만 아직 입을 만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했다. 손이 떨렸다. 10년을 기다렸다. 247번을 거절당했다. 3650일을 공부했다. 이제 내 차례였다. 사망 10년 만의 목소리, 깨지는 침묵. 2025년 11월 15일 밤 10시 그랜드 호텔에서의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준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핸들을 너무 세게 쥐고 있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보였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다. 화려한 네온사인, 빌딩의 불빛들. 10년 만에 밤늦게 밖에 나온 것 같았다. 준호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지수야, 너 언제부터 내게 국어를 할 수 있었어?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여보, 당신 나랑 결혼할 때 내가 외국계 회사에서 일했다는 거 알았잖아요. 준호가 핸들을 꽉 쥐며 말했다. 알았지. 하지만 오늘처럼 그렇게까지 완벽할 줄은 몰랐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10년 동안 매일 3시간씩 공부했어요. 혼자서. 준호가 깜짝 놀라 나를 쳐다봤다. 뭐, 10년 동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3650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밤 11시 우리는 압구정동 아파트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최순자가 소파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순자가 차갑게 말했다. 늦었네요. 행사가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협상이 좀 길어져서. 최순자가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물었다. 지수 씨, 오늘 행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요? 준호한테서 전화 왔더라고요. 나는 긴장하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협상을 도와드렸습니다. 최순자가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도와줬다고? 며느리 주제에 감히 회사 일에 끼어들었어요? 준호가 끼어들며 말했다. 어머니, 지수가 오늘 1,000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회장님도 칭찬하시고. 최순자가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다. 닥쳐요. 그게 자랑이에요? 며느리가 남편을 제치고 나서는 게 자랑거리예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10년 동안 참았다. 247번 거절당하고도 참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는 남편을 제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도와준 거예요. 최순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도와줬다고? 웃기지 마세요. 지수 씨가 나서니까 준호가 무능해 보였잖아요. 우리 가문의 체면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체면이요? 10년 동안 저를 집에 가둬놓고 247번이나 회사 행사에 못 가게 막으면서 체면을 지키셨나요? 최순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나도 일어났다. 대드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침묵했던 걸요. 최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당장 사과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는 사과 안 해요. 준호가 당황하며 나를 막아섰다. 지수야, 그만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나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당신은요? 10년 동안 당신은 뭐 했어요? 나를 한 번이라도 지켜준 적 있어요?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오늘 회장님이 저한테 사장직을 제안하셨어요. 연봉 3억 원. 제임스 리 대표도 2억 원에 스카우트 제안했고요. 최순자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절대 안 돼.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회사에 다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어머님. 최순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준호, 당장 저 여자 좀 어떻게 해? 준호는 나와 어머니 사이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벽 너머로 최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최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저 여자 당장 정신 차리게 해. 이혼이라도 시켜야겠어. 준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지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최순자가 소리쳤다. 뭐, 내가 지금 며느리 편을 들어? 나는 침대에 앉아 손을 떨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거부했다.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세요? 제임스 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 부사장님 부인, 저 제임스 리입니다. 오늘 제안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기 어딘가에 32층짜리 빌딩이 있었다. 내가 10년 전에 일했던 곳.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2025년 11월 16일 오전 8시. 나는 옷장에서 정장을 꺼냈다. 10년 전에 샀던 검은색 정장. 약간 낡았지만 아직 입을만 했다. 거울 앞에 섰다. 화장을 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거울 속에 나는 10년 전의 박지수와 조금 닮아 있었다. 거실로 나가자 최순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최순자가 차갑게 물었다. 어디 가요? 나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면접 보러 갑니다. 최순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뭐,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이에요.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최순자의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택시를 잡았다. 강남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빌딩들이 보였다. 10년 만에 보는 풍경이었다. 오전 9시 50분 제임스 리의 회사 앞에 도착했다. 28층짜리 빌딩.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오망 2개의 제안, 하나의 선택. 오전 10시 정각. 나는 제임스 리의 사무실 앞에 섰다. 문에는 대표이사 제임스 리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10년 만에 서보는 회사 건물. 10년 만에 맡아보는 사무실 공기.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다. 비서가 공손하게 말했다. 들어오세요.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공간.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제임스 리가 책상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제임스 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강 부사장님 부인, 아니, 이제 박지수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악수를 하며 대답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임스 리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앉으시죠. 커피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제임스 리가 직접 커피를 따라주며 말했다. 어젯밤에 당신의 경력을 찾아봤어요. 맥킨지 앤 컴퍼니 서울지사, 과장급, 연봉 8천만 원. 2015년에 퇴사하셨더군요. 나는 커피잔을 들며 대답했다. 네, 결혼하고 나서 그만뒀습니다. 제임스 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10년이나 쉬셨는데도 실력이 전혀 녹슬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날카로워진 것 같던데요. 혼자 공부하셨다면서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매일 3시간씩 10년 동안요. 제임스 리가 감탄하며 말했다.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회사가 놓칠 수 없죠.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해외 사업부 이사, 연봉 2억 5천만 원. 어떠세요? 2억 5천만 원. 10년 전 8천만 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업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임스 리가 대답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물론 바쁠 땐 야근도 있지만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회사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를 생각했다. 오전 9시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출근할 수 있었다. 오후 6시면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었다. 제임스 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계약서예요. 천천히 검토해 보시고 이번 주 안에 답변 주시면 됩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두툼한 계약서. 10년 만에 다시 보는 것이었다. 제임스 리가 일어나며 말했다. 박지수 씨, 당신 같은 인재는 집에만 있기엔 너무 아까워요. 세상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10년 만에 들어보는 말이었다.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말. 나는 일어나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전 11시 나는 빌딩을 나섰다. 햇빛이 눈부셨다. 손에는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 회사의 비서실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지수님, 김태성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 2시에 만나자고 하십니다. 본사 33층 회장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준호의 회사.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 나는 대답했다. 네, 가겠습니다. 오후 1시 50분 나는 준호 회사 앞에 도착했다. 40층짜리 빌딩. 1층 로비는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고 천장은 10m나 높았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3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넓은 비서실이 나타났다. 비서가 나를 회장실로 안내했다. 회장실 문이 열렸다. 김태성 회장이 책상에서 일어나 나를 맞았다. 68세. 백발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김태성 회장이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수 씨, 어서 오세요. 어제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김태성 회장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앉으시죠. 준호한테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10년 동안 집에만 계셨다면서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 회장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아깝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10년을 낭비하다니. 물론 가정도 중요하지만 능력은 세상에 나와야 빛을 발하는 법이죠. 나는 찻잔을 받아들었다. 김태성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다. 지수 씨, 어제 제안했던 것 기억하시죠? 해외사업부 사장.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연봉 3억 5천만 원. 스톡옵션 포함하면 5억까지 가능합니다. 3억 5천만 원. 제임스 리의 제안보다 1억 원이나 많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 왜 저를 선택하시는 겁니까? 김태성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다. 어제 15분 동안 당신이 보여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게 국어, 협상력, 순발력. 그리고 10년 동안 혼자 공부한 그 끈기. 그런 사람을 놓칠 이유가 없죠.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10년. 10년 동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노력을. 김태성 회장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계약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답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준호 부사장은 현재 부사장 자리를 유지합니다. 해외사업부와 국내사업부는 별도 조직이니까 업무상 충돌은 없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은 내 걱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김태성 회장이 일어나며 말했다. 지수 씨, 이 회사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또다시 그 말. 필요하다는 말. 나는 일어나 깊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후 3시 나는 회사를 나섰다. 손에는 2개의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제임스 리의 2억 5천만 원 제안과 김태성 회장의 3억 5천만 원 제안.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 2개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할까? 준호는? 민준이는? 오후 4시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최순자와 준호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준호의 고모, 큰아버지까지 있었다. 가족회의였다. 최순자가 나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지수 씨,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최순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회사 제안받았다면서요? 당연히 거절할 거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준호의 고모가 끼어들며 말했다. 지수 씨, 우리 가문에서는 며느리가 일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선대부터 내려온 규칙이에요. 큰아버지가 덧붙였다. 더군다나 사장직이라니. 준호보다 높은 자리잖아요. 남편 체면이 뭐가 돼요? 최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2 회사 제안 다 거절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집에서 며느리 역할이나 하세요. 나는 2개의 계약서를 가방에서 꺼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최순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최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나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요? 10년 동안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 없는 당신. 이번엔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제가 결정할 거예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뒤에서 최순자의 소리가 들렸다. 최순자가 소리쳤다. 저 여자 당장 내쫓아. 이혼시켜.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침대에 앉아 2개의 계약서를 펼쳤다. 제임스 리의 회사. 새로운 시작. 안전한 선택. 김태성 회장의 회사. 준호와 같은 회사. 위험하지만 의미 있는 선택.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아니, 그 전에 정말 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 학교에서 보낸 문자였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장래희망 물어봤어. 나는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 엄마 최고야. 나는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 내 아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했다. 당당한 엄마. 꿈을 이룬 엄마.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2개의 계약서를 다시 펼쳤다. 금요일까지 3일. 3일 안에 10년을 바꿀 결정을 내려야 했다. 6망 33층 회의실 10년의 답. 2025년 11월 19일 금요일. 결정의 날이었다. 지난 3일 동안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다. 제임스 리의 회사? 김태성 회장의 회사? 아니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수요일 밤 민준이가 내 방에 들어왔다. 민준이가 내 손을 잡으며 물었다. 엄마, 왜 요즘 웃지 않아? 아파? 나는 민준이를 안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민준이가 내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엄마, 선생님이 그랬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하대. 엄마는 뭐 하고 싶어?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8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는 일하고 싶어? 엄마가 잘하는 일을 하고 싶어?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해.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엄마 최고잖아.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금요일 오전 9시 나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섰다.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 다르면서도 같았다.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은 더 강해졌다. 오전 9시 30분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서 최순자가 날카롭게 물었다. 최순자가 차갑게 말했다. 어디 가요? 오늘 답변하는 날이죠? 당연히 거절한다고 할 거죠?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니요, 어머님. 오늘 제 대답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최순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뭐? 감히. 나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문을 닫았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전 10시 나는 준호 회사 앞에 도착했다. 40층짜리 빌딩. 김태성 회장이 오전 10시 30분에 특별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했다. 나의 영입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나는 아직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오늘 그 자리에서 내 결정을 말하기로 했다. 1층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33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층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33층. 문이 열렸다. 넓은 복도. 양쪽으로 회의실들이 보였다. 비서가 나를 맞이했다. 비서가 공손하게 말했다. 박지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섰다. 대회의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문 너머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비서가 문을 열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타원형 테이블 주위에 20명 정도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정장을 입은 40대에서 60대의 남자들이었다. 그리고 테이블 한쪽 끝에는 김태성 회장이, 반대편 끝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김태성 회장이 일어나며 환하게 웃었다. 김태성 회장이 임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지수 씨, 우리 회사의 새로운 해외사업부 사장이 될 분입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몇몇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그런데 박지수 씨는 강준호 부사장의 부인이 아닙니까? 김태성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죠.
다른 임원이 말했다. 하지만 회사 내규상 부부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건 김태성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그 내규는 제가 바꾸겠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테이블 앞에 섰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김태성 회장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수 씨, 우리 회사에 와주시겠습니까?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3일 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계속 말했다. 저는 10년 전 맥킨지 앤 컴퍼니에서 일했습니다. 과장급, 연봉 8천만 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4개 국어를 구사했죠.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결혼 후 저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가족의 요청으로 10년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1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의 회사 행사에 가지 못했습니다. 247번을 요청했고 247번 거절당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다. 나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씩 공부했습니다. 3650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 한 임원이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대단하군요. 나는 김태성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그리고 제임스 리 대표님. 두 분 모두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태성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저는 김태성 회장님의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해외사업부 사장이 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임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하지만 나는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다. 나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준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박지수로 살겠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한 명의 전문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약속합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만 평가받겠습니다. 강준호 부사장의 아내가 아니라 박지수 사장으로요. 김태성 회장이 박수를 치며 일어났다. 김태성 회장이 큰 소리로 말했다. 훌륭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정신입니다. 다른 임원들도 일어나 박수를 쳤다. 회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준호를 바라봤다. 그는 박수를 치지 않고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놀라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존경? 회의가 끝난 후 오전 11시 30분. 준호가 나를 따라 복도로 나왔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우리는 빈 회의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수야, 나는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10년 동안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내 능력을, 내 꿈을, 내 노력을 모두 무시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니 편만 들고 너한테는 항상 어쩔 수 없다고만 했지. 247번이나 거절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 그렇게 많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주먹을 쥐며 말했다. 나는 형편없는 남편이었어. 너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너를 이해하지도 못했어.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보,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준호가 고개를 들며 물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를 동등한 사람으로 봐주세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그리고 어머님께도 말씀하세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 오늘 당장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더 이상 내 인생을 막을 수 없다고. 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오후 6시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최순자, 준호, 그리고 민준이가 앉아 있었다. 최순자가 차갑게 물었다. 결정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저는 회사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최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뭐,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했잖아. 준호가 일어나 어머니 앞에 섰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지수는 제 아내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입니다. 지수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최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최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 지금 며느리 편을 드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10년 동안 못했던 걸 이제라도 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를 지키는 거요. 최순자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최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가문의 체면을 지키려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최순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님도 그렇게 배우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자도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최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다. 민준이가 달려와 나를 안았다.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축하해. 엄마가 회사에 다니는 거 맞지?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나는 민준이를 꼭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7만 3년 후 봄날의 약속. 2028년 4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 한강공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다. 벚꽃이 만개한 나무 아래 우리 가족은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강물은 반짝이며 흘렀다. 민준이가 공을 들고 뛰어다녔다. 11살.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아들은 훌쩍 컸다.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다. 아빠, 공 받아. 준호가 일어나 공을 받으며 웃었다. 그래, 민준아. 패스 좋은데? 나는 돗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3년. 그날 이후 3년이 흘렀다. 2025년 11월 나는 해외사업부 사장이 되었다. 첫 출근 날 손이 떨렸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모든 게 순조로웠다. 임원들은 나를 존중했고 직원들은 나를 따랐다. 첫 해 해외사업부 매출은 1,500억 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200% 증가였다. 김태성 회장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역시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둘째 해 매출은 2,300억 원으로 뛰었다. 나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을 오가며 협상을 이끌었다. 내게 국어 실력은 빛을 발했다. 셋째 해인 올해 우리 부서는 3,000억 원 매출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최순자가 김밥을 썰며 말했다. 지수야,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참치김밥이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김밥을 받아 먹었다. 어머님,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최순자가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변했다. 2025년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해했다. 며느리가 출근하는 모습을, 늦게 퇴근하는 모습을 낯설어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였다. 최순자가 내 회사로 찾아왔다. 33층 사장실. 그녀는 내 책상 앞에 서서 울었다.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그날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다. 10년의 앙금이 녹아내렸다. 이제 최순자는 내 제일 큰 팬이었다. 친구들을 만나면 자랑했다. 우리 며느리가 대기업 사장이야. 세계 국어. 아니, 4개 국어를 한대. 처음엔 3개라고 했다가 매번 고쳤다. 준호가 돗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지수야, 다음 주 파리 출장 준비 다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다 만들었어. 준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다녀와. 난 민준이 잘 챙길게. 어머니도 도와주시기로 하셨어. 최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민준이 할머니가 내가 제일 잘 돌보지. 지수야, 걱정 말고 다녀와.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다. 준호도 변했다. 그는 이제 진짜 파트너였다. 내가 야근할 때면 저녁을 싸서 회사로 왔다. 내가 출장 갈 때면 민준이 도시락을 챙겼다. 집안일도 함께 했다. 회사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강 부사장님, 박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동료들은 우리가 부부인 걸 알지만 회사에서만큼은 철저히 상사와 동료였다. 민준이가 돌아와 내 옆에 앉았다. 민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엄마, 나 목말라. 나는 물병을 건네며 물었다. 많이 뛰었구나. 재밌어? 민준이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대답했다. 응. 엄마, 다음 주에 학교에서 직업 발표 있어. 나 엄마 이야기할 거야. 나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뭐라고 발표할 건데?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엄마는 대기업 사장이에요. 4개 국어를 하고 매일 세계를 날아다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민준이는 잠시 멈췄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예요. 나는 민준이를 꼭 안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행복의 눈물. 준호가 옆에서 우리를 안으며 말했다. 맞아, 민준아. 내 엄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아빠도 매일 배우고 있어. 최순자가 우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최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행복하구나. 너희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 행복하다. 나는 최순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저도 행복해요. 정말요. 강 건너편에서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왔다. 하얀 꽃잎들이 우리 주위를 맴돌았다. 민준이가 꽃잎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둥둥 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어루만졌다. 10년.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찾기까지. 247번의 거절, 3650일의 공부, 그리고 하루의 용기.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준호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지수야, 고마워.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나는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등한 파트너로. 민준이가 우리 사이에 껴들며 말했다. 나도 끼워줘. 우리 셋은 껴안고 웃었다. 최순자도 함께 웃었다. 오후 5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우리는 돗자리를 걷고 집으로 향했다. 민준이는 준호와 손을 잡고 앞서 걸어갔고 나는 최순자와 나란히 걸었다. 최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지수야, 너를 보면 내가 젊었을 때 꿈꿨던 모습이 생각나.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최순자가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그땐 그럴 수 없었지. 시대가 달랐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너를 보면서 내 꿈을 이룬 것 같거든. 나는 최순자의 팔을 잡았다. 어머님. 최순자가 내 손을 토닥이며 말했다. 고맙다, 지수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준호가 만든 파스타, 내가 만든 샐러드, 최순자가 만든 된장찌개. 테이블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민준이가 입에 파스타를 가득 넣고 말했다. 아빠, 이거 맛있어. 더 줘. 준호가 웃으며 민준이 접시에 파스타를 더 담아줬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것. 밤 9시 민준이를 재우고 나는 베란다에 나왔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멀리 내가 일하는 40층짜리 빌딩이 보였다. 33층 내 사장실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야근하는 직원들이 있었다. 준호가 뒤에서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뭐 생각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나를 꼭 안으며 말했다. 나도 매일매일 고마워, 지수야.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10년을 잃었지만 그 1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를 만들 수 있었다. 247번의 거절이 있었기에 248번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3650일의 공부가 있었기에 단 15분 만에 1000억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모든 것은 의미가 있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40세. 주름이 더 늘었지만 눈빛은 더 빛났다. 27세의 박지수와는 다른 하지만 더 강하고 아름다운 40세의 박지수가 서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